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6월분 동영상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달에는 동영상 강연이 2편입니다. 보통 매달 4편씩 강연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달에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투자 강연회가 6월 20일과 27일 날 서울과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4편을 다 하지 못하고 2편만 촬영해서 공방해서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혹시 시간이 되신다라면 투자 강연회로서 이렇게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동영상 강연 주제는 이제 첫 번째는 선거와 정치, 정치와 경제에 관련한 문제로서 이제 최근에 영국 총선이 있었습니다. 영국 총선과 관련해서 경제와 선거라는 문제 또는 경제와 정치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제목은 영국 총선으로 본 경제와 정치적 선택. 영국 총선으로 본 영국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과 경제. 이게 더 적합할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목은 영국 총선으로 본 경제와 정치적 선택에 관한 겁니다. 이미 이제 영국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의외로 의외라 할까요? 아마 그게 보통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국 경제에 대해서, 영국 정치에 대해서 일반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도 영국 경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고,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정치학에서는 영국의 정치가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치학이나 정치평론, 정치 분석이나 해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는 이번 영국 총선과 관련해서 외신 보도 내용들이나 영국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어떤 점에서 영국의 총선 결과 관련해서 많은 정치 관련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다소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느냐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영국뿐만이 아니고 지난 2000년 이른바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 시작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커다란 그 정치적 변화, 그 공통된 어떤 그 특징 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한 이런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핵심을 잘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기 때문에 각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변화 또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그 영국 총선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영국 총선을 바라볼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국 총선은 이제 5월 7일 날 치러졌습니다. 총선 전에는 굉장히 예전에는 영국 선거라고 하면은 거의 영국 내에서만 관심을 갖고 어떤
세계적인 어떤 관심사랄까 이슈가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사랄까 이슈 영국 총선이 그 관심사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선거의 쟁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연합 전체, 나가서는 세계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았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하여튼 그 영국의 5월 7일 날 치러진 총선 결과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영국의 총 의석수는 이제 650석입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냥 국회죠. 국회 650석인데 영국은 귀족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의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모두는 650석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의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평민 계급이죠. 서민 계급들, 그 서민원, 서민 국회, 이런 느낌이죠. 650석이니까 과반수면 그 절반이니까 325, 그러니까 326석을 넘어가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 5월 7일 총선의 투표율은 66.1%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 투표율이 좀 높은 편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총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살펴보면, 이제 보수당이 선거 전에는 302석을 차지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이 의석을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331석, 어느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기는 힘들 거다, 326석 이상을 차지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326석을 5석이나 훌쩍 넘어서 331석, 그래서 단독 과반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단독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겁니다. 선거 전에 비하면 28석이 늘었죠. 전체 이제 66.1% 투표율 가운데서 보수당이 득표한 득표율은 37%가량입니다. 전회 총선에 비해서는 약 0.8% 더 득표율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대 지금 현재 야당인 노동당 경우를 보면은 선거 전에는 256석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32석으로 24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동당이 줄어든 의석을 거의 보수당이 가져간 거죠. 28석 늘어났고 보수당은 노동당은 24석 줄었으니까. 득표율은 노동당이 30.4%입니다. 득표율은 지난해 그 총선에 비해서는 노동당의 득표율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의석수로는 많이 지금 빼앗겼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내셔널 파티라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민족당 이런 정도로 해석하나요? 스코틀랜드 국민당, 민족당 이런 건데, 선거 전에는 6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56석으로 무려 50석이나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득표율은 4.7%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득표율이 작은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은 자유민주당이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이제 그러니까 보수당은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보수 정당이고, 노동당은 이제 진보 정당이죠. 자유민주당은 중도 좌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 전에는 56석이었는데 8석으로 확 다 뺏겨 버렸어요. 48석이나 줄었죠. 근데 득표율은 7.9%입니다. 득표율은 어쨌든 스코틀랜드 민족당보다도 높은데 의석수는 확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국에는 이제 스코틀랜드라든지 잉글랜드 지역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어디죠? 이제 북아일랜드가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도 이렇게 영국에 속해 있는 아일랜드가 있고 그냥 아일랜드 독립된 아일랜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605 전체 650석 가운데 그 이른바 이제 그런 그 특정 지역들에게 59석을 딱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59석을 이렇게 특정 지역 몫으로 배정을 해주고 이제 전국 정당들에 대해서는 그 59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가지고 선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의석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내셔널 파티 민족당이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특히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죠. 이번 선거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편성해가지고 56석을 이렇게 획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스코틀랜드 민족당이 어디 걸 가져갔냐면 이 중도 좌파로 불리는 이렇게 자유민주당 선거제는 56석이었는데 8석으로 줄었죠. 48석이 줄었습니다. 거의 자유민주당 의석을 가져가 버린 거죠. 스코틀랜드 민족당이 막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보수당과 노동당이 거의 실질적인 양당 구조인데 그 외에 이제 뭐 자유민주당이 조금 제 3당으로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진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왔던 건데 이게 자유민주당이 이제 조금 중간에서 이렇게 좀 캐스팅 보트를 쥐는 역할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민족당으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는 선거 결과는 보수당이 지금 이제 단독 과반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영국 총선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총선 전의 예상은 어느 정당도 단독 과반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기관이라든지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는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어느 정당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것이 이제 선거 전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보수당은 270에서 290석, 노동당은 260에서 270석, 거의 뭐 이렇게 한 10석에서 20석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근접한 혼전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수당이 당초의 예상치보다도 뭐 얼마입니까? 벌써 330석을 넘었으니까 최대 한 40석에서 최고 60석 이상을 확 더 많이 차지를 했죠. 보수당이. 그러니까 완전히 예상이 빗나가 버린 거죠. 사전의 예상이 확 빗나가 버린. 반면에 노동당의 경우에는 거꾸로 한 30석, 한 30석에서 40석 정도 더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거죠. 예상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의석을 얻지 못한 거죠. 이렇게 예상이 확 빗나가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예상이 빗나갔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상이 빗나간 원인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서 이 주제를 잡은 건데요. 그러면 이번 영국 총선에 있어서 선거 쟁점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보수당과 노동당이 이제 중심이니까 보수당과 노동당의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그 공약이 방대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우선도가 높은 우선 순위별로 이렇게 이제 그 공약을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보수당은 뭘 이제 첫 번째 선거 공약에서 제일 첫 번째 뭘 내세웠냐면 재정 적자 삭감을 내세웠습니다. 영국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정부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영국도 그래서 정부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죠. 지금 거의 GDP 대비 100%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카메론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재정 적자 삭감을 이번 총선에서 이제 첫 번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예산을 또 줄이겠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보험 예산이 낭비가 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비 부분을 삭감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이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 경제 회복의 그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집값 반등입니다. 집값이 많이 반등을 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서민 중하위 소득 서민 계층의 주택난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이른바 이제 세입자들의 주택 구입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 30시간 이상의 그 최저임금 노동에 대해서는 주 30시간 그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그런 입법을 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바꿔서 주 30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제 저소득층이잖아요. 30시간 분까지는 이렇게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른바 이제 저소득층 감세안을 내세운 거죠. 그 다음에 3세, 4세 육아 비용에 대해서는 주 30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3세, 4세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 나가는 아이를 맡기고 가야 된다든지 보육원이나 이런 데다가 좀 맡기고 가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 주 30시간까지는 전부 무료로 해주겠다. 주 30시간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면 5일 근무면은 주 40시간 이제 부모가 근무를 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까지를 이제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걸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인구 대책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를 모았던 게 2017년까지 해서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국민투표로 한번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보수당의 그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동당이 내세운 선거 공약을 보면 3대 그 동결을 내세웠습니다. 3대 자물쇠, 딱 자물쇠를 채워버리겠다. 세 개는 그러니까 세 가지 거는 손 안 대도록 하겠다. 첫째는 자기 노동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100% 예산 지원을 전면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선거 공약을 이행을 하겠다. 이건 자물쇠로 딱 채워버리겠다 입니다. 뭐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누구처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생각을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취소합니다. 뭐 줄이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은 100% 전면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실행을 옮기겠다. 이것도 그래서 수정하는 걸 자물쇠를 채워버리겠다. 하지 않겠다는 거. 그다음에 적자 삭감을 이제 보수당이 주장을 했는데 적자 삭감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겠다. 현재 수준에서 이렇게 적자 삭감을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균형 예산도 지금 이제 보수당은 균형 예산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계속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반면에 노동당의 경우에는 지금 그 경제가 어쨌든 간에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 경제가 회복 정도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해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지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하긴 하다. 그래서 재정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문제, 의료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업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그 예산 분야의 균형 예산 정책을 동결시키겠다. 그런 3대 동결을 첫 번째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200만 파운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세, 보유세를 늘려가지고 올려서 의료보험 예산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보수당은 의료보험 낭비가 너무 심하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비효율적인 부분의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노동당은 반대로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를 올려서 의료보험 예산을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파운드까지 올리겠다라고 또 공약을 했습니다. 노동당이. 8파운드면은 지금 달러당 한 계산하기 좋게 뭐 1,100원이라고 잡으면 1,100원에다가 1.5배를 곱해 보시면은 얼마가 됩니까? 1.5배로 곱하면은 1,500원에다 1,650원, 한 1,700원 정도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1파운드가 한국 돈으로 치면 1,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8파운드니까 얼마입니까? 1,700원이면은 1,700 곱하기 8 하면은 7, 8에 56, 188, 그러니까 13,600원,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시간당 14,000원까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14,000원이면 지금 현재 한국이 5,000원 조금 뭐 이렇게 안팎이니까 조금 넘는 그런 정도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및 소득세 등 서민 증세에는 반대를 한다. 서민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른바 중 내지는 중하위 또는 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등에 대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돌봐주는, 학교에서 공부라든지 6시까지 부모가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얘를 데리러 올 때까지 여러 가지 무상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17년까지 이제 에너지 비용도 이렇게 에너지 가격도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뭐 에너지 비용이니까 뭐 휘발유 값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가스료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2017년까지 동결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당이 내세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정당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죠. 보수당은 이제 말 그대로 재정 건전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어떤 게 나름대로 이제 복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라 할까요? 복지를 이렇게 강화를 하는 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주로 저소득층, 자기 스스로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계층에 국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복지 또는 이렇게 세입자, 무주택 세입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들에 좁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동당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이렇게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 한국의 어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영국 사람 이번 총선 결과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당을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왜 노동당을 안 찍고 이렇게 보수당이 예상 밖에 이렇게 압승을 하도록 단독 과반을 얻는 압승을 하도록 이렇게 밀어줬냐,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영국 내에서도 이렇게 뭐 영국 언론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하는 걸 이렇게 갑론을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들을 쭉 들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그 납득하기 힘든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뭐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영국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판단들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왜 지금 노동당이 상당히 복지를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라는 공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거를 했고, 보수당은 반면에 이제 재정 건전화라든지 이른바 이제 그 자력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그 복지 정책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대신에 이제 뭐 그런 정도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상위 그 선거 공약의 1위부터 이렇게 상위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를 뽑아먹은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런 걸로 보면 조금 그 영국 사람들이 그러면 보수적이냐,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냐. 만약에 그런 걸로 치면 만약에 영국 국민들이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카메론 총리가 집권하기 전에는 누가 집권했습니까? 노동당이 집권을 했죠. 예, 토니 블레어 총리가 한 2번 연속 집권을 했었을 겁니다. 뭐 그때는 그럼 영국 국민들은 보수적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원래부터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영국 국민들이 뭐 시장론자들이고 시장주의자라든지 신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당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죠. 뭐 그런 식이라면은 그 전에 그 토니 블레어 노동당 당수가 이렇게 2번 제3의 길을 내세워가지고 2번 연속 집권을 하면서 이렇게 총리가 됐던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영국 국민들이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 분명히 영국 국민들이 그때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납득이 가고 또는 그 뭔가 이렇게 그 진보다 보수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어떤 선거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선거 예측 결과 사전에 예측한 것들하고 실제 결과는 확 달랐다라는 건 뭐냐면은 사전에 이런 예측이 나왔던 건 뭐냐면은 그 나왔던 이유 중 대부분 상당 부분은 뭐냐면은 정치적 해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을 했던 것들은 유럽연합에서 탈 거냐 말 거냐.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 어쨌든 간에 독립투표가 독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해서 이제 기각이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상당한 많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영국이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니까 영국이 스코틀랜드라든지 잉글랜드라든지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코딱지만 작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야, 독립하지 말아라. 대신에 우리가 니네들 자율권을 확 줄게. 예산도 많이 띄워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장 큰 데는 잉글랜드 지역인데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보면 어떤 민족 감정이라든지 민족적인 어떤 어떤 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스코틀랜드 독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그 무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했던 것을 어떻게 이제 그걸 실천에 옮길 것인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선거 뚜껑을 열어보면 확 달라져 버렸다는 결과가 확 틀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국 국민들은 도대체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뭘 기준으로 해서 이번 선거를 했길래 이렇게 대다수의 그 전문가라든지 언론의 예상과 빗나가는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노동당의 공약이 영국 국민들한테 와 닿았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보수당의 공약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보수당은 이렇게 물론 복지를 이렇게 주장하는 공약을 내세운 것도 있지만은 노동당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복지 비중이 작고 또 이렇게 노동당의 주장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임금이라든지 임금을 2019년까지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오르냐 그러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임금을 시장에서 결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또는 소득이 낮은 계층 또는 중하위 계층, 생활이 불안정한 중하위 계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이 생각을 한 거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위 도표는 이제 영국의 이제 GDP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아래는 이제 프랑스의 GDP 성장률을 나타내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 영국과 대비되는 나라 프랑스를 이렇게 들기도 하죠. 물론 프랑스, 독일 이렇게 대비를 하지만 단편으로는 영국, 프랑스를 또 이렇게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를 경제도 비슷비슷하고 규모가 비슷하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영국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보면은 어쨌든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확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가지고 등락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2013년부터는 상당히 3%대 성장을 이렇게 쭉 유지를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GDP로 보면은 2007년, 8년 금융위기 직전에 이렇게 피크에 달했다가 꺼졌다가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서 2013년부터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죠. 영국 경제가. 이건 뭘 말하냐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 영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력으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시사를 하고 있죠.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위기 때에 비해서. 만약에 경제가 어려웠다라면은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복지라도 강화를 해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그 점을 찔렀어요. 그 점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보다 보수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작년 이순신 프로젝트 1차 순회 모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무는 뭐냐면, 멀쩡한 국민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첫 번째 책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 어떤 정책을, 복지 정책을 통해서 떠받쳐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상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영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넓어졌다라고 지금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는, 예전에 비해서 경제 위기 때에 비해서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복지 정책을 강화를 안 해줘도 내가 내 힘으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넓어졌기 때문에 내 자력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노동당이 예를 들어서 복지를 강화하겠다 뭘 하겠다고 한들 내가 그 최저임금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와 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 영국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금융위기 후에 계속 지금 침체를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도 멈춰 있죠. 프랑스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선거할 때마다 뒤집혀요. 선거할 때마다 이 사람도 한번 해봤다가 저 사람도 해봤다가 자꾸 뒤집혀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계속 복지 강화를 이렇게 해달라라는 국민들의 요구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경제 최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그 구조 개혁이거든요. 장기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구조개혁인데, 왜냐하면 프랑스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또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놔 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저항이 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를 하지 못하니까 프랑스 경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위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진보나 보수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영국 경제도 금융위기 이후에 프랑스 경제처럼 침체를 지속하고 있었다면 보수당이 졌을 겁니다. 졌을 거예요. 노동당이 오히려 반대로 노동당이 압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지를 강요했는데 왜 영국 국민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라고 생각하는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 전문가나 정치 해설이나 평론을 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실업률이나 취업률 변화를 한번 봐봅시다. 금융위기 때 그 실업률이 쭉 이렇게 늘었다가 5%대 있던 것이 거의 8%를 넘어서 이렇게 3% 이상 증가했다가 쭉 2013년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거의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얼마든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런 길이 열렸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의료보험이다 뭐다 내가 1년 360일 늘상 아픈 것도 아니고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당장에 나한테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내 일자리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내가 얻어서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유지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원한다. 취업률도 봐보시면은 취업률도 60% 넘었던 것이 58%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거의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올라와 있죠.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 해석 또는 예상치에서 전혀 빗나간 결과가 나온 원인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문제.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또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기회가 넓어졌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 경제가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노동당이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 가치나 보수적 가치에 입각해서 뭔가 이렇게 공약이나 뭐 정치적 행위나 어떤 국가 경영을 하려고 하면은 나라를 잘못 이렇게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반면에 프랑스 한번 봐보세요. 프랑스는 실업률이 계속 오히려 완만하지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취업률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 프랑스에서 선거를 하면은 항상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이런 이제 정치 혐오증이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 상황을,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적 변화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한 말이 아니라 대학에서 정치학이 거의 죽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옛날처럼 무슨 정치적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뭐 어떤 노선이나 주의 주장을 가지고 정치를 하던 시대가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거의 모든 것이 이제 경제 문제로 다 집중이 되고 집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 해설이나 평론을 하려면 경제를 모르면 엉터리 해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엉터리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의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 개인이 좋아가지고 개인을 지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래서 선거 때마다 자민당이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그건 이렇게 정치 해설이나 정치 평론을 하면 안 됩니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 개인의 어떤 국수주의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찍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어서. 민주당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일본의 야당인.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베 총리 개인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고 아베노믹스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베 총리 개인의 국수주의적 정치적 성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베노믹스,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이 일본의 선거를 보면은 투표율이 낮아요. 낮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베 총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시입니다. 투표율이 낮다라는 건. 낮아지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그렇지만은 선거 결과는 자민당이 압승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아베노믹스의 정책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거나 경제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 진보 보수나 색깔로 칠해버리면 이미 그런 시대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건 진보 보수와 관계없이 그것이 모든 나라 경제 운영의 경영의 기본이자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 시스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거.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얻는 소득으로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결혼도 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자기 노후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완전히 개판이죠. 전부 그냥 빚투성이가 되고 있고, 한쪽은 여전히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그냥 이제 붕당의 그 위기까지 와 있죠. 하여튼 영국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 결과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예상의 결과가 나온 근본적인 핵심 원인이 경제 문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6월달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